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적폐청산이 먼저이며 야당과의 협치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죠.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현재로선 야당과 협치할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 원로들의 간담회에선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기조 변화와 협치를 주문하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개별 발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마련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기조를 바꿀 마음이 애초부터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시작부터 꺼낸 적폐청산 뒤 협치 발언을 놓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겠다. 심히 유감입니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분법적으로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성찰과 공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대립을 풀기 위해 추진 중인 협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의 어려움을 호소할 뿐 갈등 해소 의지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다음 주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취임 초에는 파격적인 열린 행보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죠. 하지만 이후 청와대의 소통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받고 깊은 고심이 묻어난 답변을 듣는 것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대통령이 진행자로 나서 사전 조율 없이 질문자를 지정하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과 파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기자회견은 단 3번뿐으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장소 구분 없이 어떤 질문이라도 받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어렵게 수행기자 기내 간담회가 잡혀도 불편하거나 민감한 질문은 아예 받지 않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지금까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면 취임 2주년이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공영방송 KBS와의 단독 대담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 창구가 점점 닫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백가쟁명, 수많은 학자들이 사상을 자유로이 논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백가쟁명은 진행 중이지만 도를 넘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제1야당, 그리고 여기에 물병을 던지는 시민들도 그렇고요. 청와대 게시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정치인의 막말은 상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광주에서 시민단체와 충돌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호남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규탄하는 민중당과 5월단체 등이 몰려와 한국당 행사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5.18 발언 정복론이 황교안은 물러라! 말씀 들어서요. 자, 우리는 우리 책임 없어요. 황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결국 이 정부는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도 운영하는 그런 독재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반대 홍보문을 나눠주러 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하자 시민단체가 막아서며 곳곳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황 대표를 향해선 욕설과 물세례도 쏟아졌습니다. 영무실로 급히 대피한 황 대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겨우 전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제 대전, 대구, 부산 등 종부선 집회와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한국당은 내일 광화문에서 세 번째 장외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부터 400km를 걷는 국토 대장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네, 청와대 청원 공간은 신문고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별별 청원들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국회의 충돌 이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삭발에 나선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삭발에 동참해달라는 청원인데 삭발만 해준다면 민주당을 버리고 나 원내대표의 자민당을 지지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일본 자민당으로 표기해 의도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이 청원에는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태에 놓인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말라거나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파면해달라는 글도 여러 개입니다. 분노를 노출시키고 그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전락되는 것은 좋지 않죠.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청와대가 직접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내세운 국민청원 게시판이 분노 표출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이렇게 갖가지 국민청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인들의 거친 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정부 투쟁 집회에 참석해서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서울역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대회.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 연단에 오릅니다. 김무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큰 업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3년 만에 이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 의원은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경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육선인 김 의원의 발언 수준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면서 수준의 가벼움과 낮음도 함께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의원의 발언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 의원의 SNS에 올라온 연설문과 영상에는 문제 발언이 삭제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번엔 이른바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미 검찰이 갖고 있는 사건도 공수처가 넘겨달라 하면 넘겨야 하는데요. 또 검사와 판사의 비위도 공수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검사에게 공수처, 무서운 존재가 되겠죠. 공수처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은 없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큰 틀에선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도입되는 과정에 지금 삼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그분들을
빼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 총장이 순방길에 오르기 3일 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공수처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문 총장 귀국 후 한꺼번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패 수사 기능의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를 수사할 때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을 가져가도록 한 공수처안은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감스럽다, 이해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를 위배한다고 하는 등의 그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 민주주의 위배라는 문 총장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에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검경수사권을 나누자는 입장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내일 귀국하는 문 총장이 추가 행동에 나서기 전 여당이 검찰 견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방금 보신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되는 과정도 논란과 상처를 남겼죠. 국회는 다시 한번 폭력국회, 동물국회가 됐는데요.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져야 하는데 정작 몸싸움의 최전선엔 애꿎은 보좌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극한 직업의 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타박상에도 10명이 있는 것 같아요. 타박상. 5천 사람인데. 생각해서 못 따라가고 무슨 회의하자고 무슨 일주일간 이어진 패스트트랙 공방의 충격을 맨 앞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보좌진들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7년 만에 재연된 동물국회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배려인지 경고인지 아리송하지만 의원들끼리는 너무 앞장서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되자 한 발짝 물러서 상황을 지켜보는 의원이 더 많습니다. 보좌진이 총알바 지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각 당 차원의 보좌진 참여 수위 제한 지시가 내려졌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이쪽은 누구세요? 보좌관님 좀 밀어.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나? 보좌진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말과 달리 전쟁터가 되어버린 국회 곳곳에 인해장막을 친 것은 보좌진들의 목. 패스트트랙 공방 마지막 날,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짬짬이 휴식을 취했지만 안에 혹시 몇 분 정도 계신지 궁금해서. 많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좀? 전투 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야지.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5분 대기조 격인 보좌진들로 가득합니다. 그 와중에 보좌진들은 의원들 도시락이나 커피 심부름에까지 동원됐고 일부 보좌진은 의원들의 생생한 투쟁 모습을 담기에 분주합니다.
극심한 피로에 자괴감까지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선진화법 이전 국회에서 최루탄이나 흉기의 등장, 보좌진을 동원한 몸싸움은 드물지 않은 일. 2011년 국회 당시 보좌진으로 몸싸움을 벌였던 기동민 의원은 4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적은 저를 국회폭력범으로 몰아세웁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전문성을 불어넣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돕기 위해 채용된 보좌진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몸싸움꾼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수싸움하면서 실질적으로 싸우는 싸움들이 있는 게 국회거든요. 보좌진들이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도구로 쓰여지고 있지 않나 하는. 국회의 민낯이 훤히 드러난 엿새 동안 미래의 일꾼인 어린이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토론보다는 사생결단의 폭력의 현장을 본 어린이들은 그런 국회가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몸싸움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하고 국회에서 올바르게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오늘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속을 앞두고서는 거짓 해명을 했었는데 이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재판을 남겨놓은 그가 사과를 한 겁니다. 보도에 신선미 기자입니다. 담담한 표정의 박유천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박 씨는 지난달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마약 구입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온 데다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박 씨는 구속 뒤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박유천 씨는 옛 연인인 황하나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6차례는 황 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는 호기심 때문에 지난해 여름부터 마약 투약을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박 씨의 다리 상처가 필로폰 부작용인 메스버그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훨씬 전부터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박 씨는 다리 상처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상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약 투약 횟수 등 박 씨와 황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방금 언급된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지난주에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은 최근 황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까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황하나 씨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황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가운데 1대가 이 회사 직원 명의로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 씨는 이 직원 명의의 휴대전화로만 마약 거래와 투약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마약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사람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명 휴대전화 속 메시지에는 황 씨와 지인이 필로폰 주사를 놔줬는지 또 엑스터시를 줬는지 묻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약 장소로 의심되는 곳에 남성들이 너무 많아서 민망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황 씨는 이 메시지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입건한 공범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의 전 남편 왕진진 씨는
낸시 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죠. 그때 지명 수배자가 됐었는데 잠적 2달 만에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습니다. 수사방을 피해서 노래방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주차장. 경찰 수사관들이 건물 지하로 내려갑니다. 잠시 뒤 모자를 쓴 남성 한 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붙잡혀 나옵니다. 이 남성은 2달 전 지명 수배자가 된 팝 아티스트 낸시 랭의 전 남편 왕진진 씨였습니다. 왕진진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 연습장에 숨어 지냈습니다. 앞서 낸시 랭은 지난해 10월 상해,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 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검찰은 곧바로 체포가 가능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왕 씨는 지명수배 중에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왔습니다. 나쁜 그 의도에서 영장 실수 심사를 제가 기피하고 회피하고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검찰은 왕 씨의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의붓 아빠와 친엄마의 사건 당시 행적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붓 아빠가 딸을 살해하는 동안 친엄마는 2살인 젖먹이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기저귀 가방으로 눈을 가렸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의붓 아빠 김모 씨와 친엄마 유모 씨가 전남 무안의 한 야산에 차를 세웁니다. 차에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살 아들과 목포에서 태워온 여중생 딸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유 씨에게 여중생을 살해하겠다고 밝히자 유 씨는 차 안에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뒷좌석에서 여중생을 살해했고 유 씨는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범행 도중 아들이 뒤를 돌아보자 김 씨는 아이가 보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고 유 씨는 기저귀 가방으로 아이 눈을 가렸습니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의붓 아빠는 현장을 3차례 다시 찾았는데 그때마다 친엄마도 함께였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범행 공모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살해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친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적극적으로 날릴 수가 없었다는 그 사정만으로 이 살해에 대한 공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그게 법률적으로 좀 부당한 면이 있거든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친엄마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수사하는 것 못지않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힘도 셉니다. 그래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정부기관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사건을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없앤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산의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한 건 지난 2015년 5월.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말 해당 병원에 문제가 없다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수사 의뢰했는데 그냥 내사 전결됐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지만 지난달 감사원이 건보공단을 감사던 중 경찰 수사 과정에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경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에 등록해 기록을 남긴 뒤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걸 포착한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건보공단의 자료도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 남아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 거의 수사서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직무 유기가 될 수가 있지. 감사원은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 간부 등 현직 경찰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아직 감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까요? 문제의 요양병원을 살펴봤습니다. 병원 이사장은 전직 경찰이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 4년 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됐던 부산의 요양병원입니다. 지난해 폐업해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병원을 세운 이사장 A씨를 전직 경찰로 기억합니다. 어디 보면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별일은 없었고 전직 경찰이었다는 이야기지 뭐. 요양병원 사무장을 했었어. 전직 경찰이었다고 했더니 취재 결과 A씨는 부산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로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과 동료 사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같은 경찰서에 근무했고 절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이 친분 관계가 있는 A씨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켜준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건보공단이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넉 달 전 이사장직에서 일반 이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감사원은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역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권한이 낮은 일반 이사나 직원으로 스스로 강등하는 속칭 돌려치기 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요양병원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구속됐던 베트남 여성이 결국 석방됐습니다. 이제 암살 관련자는 모두 풀려나서 더 이상 구체적인 실체 파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서 있는 김정남의 뒤로 다가가 손을 뻗어 얼굴을 만지는 베트남 여성 도안 티으엉.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이틀 뒤 살해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해온 끝에 2년 2개월 만인 오늘 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재판부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죄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고 모범수로 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흐엉은 변호인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Today is a big day for Duan. She will fly back to Hanoi. Thank you all a lot. I love you all. 또 다른 살해 용의자였던 인도네시아 시티 아이샤는 2달 전 검찰의 기소 취하로 먼저 풀려났습니다. 북한 국적 용의자들도 범행 직후 도주하거나 풀려나면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된 이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있고 범인은 없는 미제 사건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범인 북한 용의자들을 놓친 상황에서 두 동남아 여성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적어도 북한 사람 8명이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이 북한 요원 리정철인데요. 그가 중국의 한 식당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2017년 2월 김정남이 암살된 지 닷새 만에 말레이시아에서 전격 체포됐던 리정철.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 VX를 만든 것으로 여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보름 뒤 풀려나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너 사건 연루자다, 주모자다 하고 굳이 충고를 내대면서 인정만 했을 뿐이지 객관적인 조건들 저한테 보여준 게 단 하나가 없습니다. 추방 몇 달 뒤 중국의 한 음식점에 리정철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과 나란히 서서 북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북한 내부에 돌려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새로 중국 쪽으로 내보내서 이제 외화벌이 장악을 시키는 것 같고 암호화폐 같은 그 해킹을 한다든가. 체포 당시 IT 회사원으로 위장했던 리정철은 조선 봉화사라는 평양 소재 무역회사에서 밀수품을 담당하고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정부 요원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던 한국계 미국인 에이드리언 홍을 쫓고 있는데요. 수배 전단까지 배포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구속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 특파원이 수사당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암살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 하지만 Well, he certainly fears for his safety. We do have reason to believe that North Korean hit squads have been dispatched to target Mr. Hong and perhaps others. 당국은 에이드리안 홍이 위험한 인물이라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채널A 관련 질의에 지난 2월 홍과 FBI 간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위험 인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체포에 나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스페인 수사당국에 거짓말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묻자 답변을 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경찰과 정보기관은 홍이 스페인에서 CIA와 접촉했다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정부 소식통도 최근 채널A에 홍과 CIA가 과거 접촉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홍이 왜 이 시점에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힌 것인지, 미 법무부가 함구하고 있는 추가 수사 내용은 무엇인지 갈수록 의문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번 주말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서해 맨 끝단에 있는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은 1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높아졌고 오후 들어 서울은 4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해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처음 맞닥뜨리는 곳 소청초 기지를 지난달 찾아갔습니다.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쪽으로 37km 공해상에 있는 암초 위에 5년 전 건설됐습니다. 지난 3월 최악의 미세먼지가 몰아쳤을 당시에도 소청초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6시간에서 9시간 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이곳 소청초 해양과학기지는 반경 50km 안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오는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겁니다. 수면에서 40m, 아파트 14층 높이로 지어진 과학기지에는 미세먼지 측정 장치들이 24시간 가동됩니다. 환경 관측 쪽에 초점을 둔 과학기지고요. 어디서부터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날아왔는지를 추적해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2014년 준공 이후 3년간 소청초 기지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었던 날은 147일. 바람의 방향과 먼지 성분을 분석해보니 중국의 영향이 70%였습니다. 환경당국은 소청초 측정 자료와 서해 항공관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제대로 착용했을 때와 헐겁게 착용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박수희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미세먼지 대신 염화나트륨을 뿌려놓은 인공 미세먼지 실험실. 마스크를 헐렁하게 또는 단단히 조여낀 채 20분 동안 걸으면서 누설율, 즉 마스크와 얼굴 사이로 바깥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마스크를 헐겁게 썼을 때 미세먼지를 머금은 공기가 최대 50배 더 많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콧등 사이 벌어진 틈을 따라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얼굴보다 큰 마스크를 착용하면 턱 아랫부분으로도 먼지가 들어옵니다. 얼굴이 작은 어린이들은 성인용보다 작은 마스크를 써야 미세먼지를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KF 등급의 숫자가 높으면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분집 포집 효율이 높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입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호흡하기 쉬운 마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물에 빨면 필터가 망가져 먼지 차단 효과가 4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코에 맞게 딱 눌러서 써주시면 되고 머리끈 조절 기능이 있는 마스크라면 자신의 얼굴에 맞게 조절해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군복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흔히 깔깔이라고 부르는 노란색 방한 내피지요. 육군은 2년 전부터 깔깔이를 대체할 겨울용 옷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급이 좌절됐다는군요. 안건우 기자가 그 이유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일명 깔깔이로 불리는 육군의 방한 내피.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엔 한 번쯤 꼭 나옵니다. 지난달 강원 산불 때 장병들이 밑에는 전투복, 위에는 활동복을 입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복과 활동복 외엔 입을 옷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장병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워리어 플랫폼의 하나로 재작년부터 신형 방한 재킷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 공수여단 혹한기 훈련 때 김용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신형 재킷을 입고 나와 성능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영하 10도, 영하 5도. 그래서 냅도 작전하려면 방수와 방풍, 보온 기능까지 갖춘 다용도 재킷이지만 실제 보급은 무산됐습니다. 예산 때문입니다. 병사 9만 9천 명을 입히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56억 원으로 한 벌당 5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신형 재킷은 2배인 13만 원으로 병력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은 전역 예정자는 제외하고 추운 전방부터 차례로 보급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장병 보급이란 애초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우리 국방력을 높여주고 병사들의 복지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절차에 집착해서 그 본질에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올해 육군 예산을 최종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커피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미국의 커피 전문점이 국내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유독 한국에서 비싼 가격을 책정한 점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붉은색 벽돌 건물을 따라 수백 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국내에 첫 매장을 연 미국의 한 커피 전문점에 새벽부터 손님이 몰려든 겁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진풍경을 휴대전화에 담습니다. 아침에 7시 30분에 와가지고 줄 서서 10시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 2잔 마시고 나왔어요. 컵이랑 배지 같은 굿즈 같이 사서 나왔습니다.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이 브랜드의 SNS 한국인 팔로워는 미국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피콩을 저울에 달고 한 잔씩 만드는 이 매장은 느림의 미학을 강조해 기존 커피 전문점과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약간 희소성 전략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3-4시간 기다려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 라는 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고 이제 가는 거죠. 하지만 대표 음료의 판매 가격은 미국과 일본보다 비싸 한국에서 고급화 전략을 지나치게 내세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커피 문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LG와 SK가 배터리 기술 개발을 놓고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국내에선 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옮긴 직원들의 입사 지원서에서 시작된 배터리 전쟁. LG 측이 미국 법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SK 측은 핵심 기술 빼돌리기 의혹을 부인하며 두 회사의 배터리 개발 기술과 생산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맞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그 대응 수단을 강구하려고. 이에 대해 LG 측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법정에서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배터리 전쟁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LG 측이 제기한 소송에 SK 측이 발목 잡기라고 주장하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근거로 조목조목 LG 측의 반박이 이어지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결말 엔드게임이 전 세계 흥행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결말을 얘기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중국에서 개봉 첫날인 지난달 24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개봉 10일차인 오늘 누적 관객 수 7,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흥행 수익도 6,200여억 원으로 역대 외국 영화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에 따라 표값이 다른 중국에서 다른 영화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예매조차 힘듭니다. 就是上网先查攻略，看哪家电影院的效果好嘛。然后我们还抢了三家电影院的票呢。 영화와 관련된 해프닝도 속출합니다. 데이트 사기로 수배 중이던 용의자는 개봉 첫날 영화관을 찾았다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어벤져스의 광팬인 것을 알고 경찰이 영화관에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홍콩에서는 영화 관람을 마친 관객이 대기하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결말을 이야기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고 20대 여대생은 영화를 보면서 너무 심하게 우는 바람에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흥행 수익 8천억 원을 기록한 중국 SF 영화 유랑지구의 기록을 넘어설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을 바꾸기도 하죠. 요즘엔 아이돌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 뮤지컬 스타를 꿈꾸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목이 터져라 노래 연습이 한창입니다. 연신 심호흡을 해보지만 흥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곳은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주최하는 뮤지컬 스타 중국 현지 오디션장. 한국 뮤지컬 무대를 꿈꾸며 모인 중국 청년들입니다. 其实紧张肯定会有一点的，不过我觉得还可以，因为我比较喜欢舞台，所以也是对自己的一个评判跟衡量，然后去加强对自己的改进。 올해 5회째를 맞은 뮤지컬 스타가 해외에서 공개 오디션을 연 건 이번이 처음.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이 중 1차 영상 심사를 통과한 30명이 무대에서 실력을 뽐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 참가자들을 이번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한국보다 좀 더 와일드하고 자기 표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딤프 뮤지컬 스타에서 인정을 받으면 중국에서는 정말 뮤지컬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상해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다음 달 대구에서 열리는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채널A는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청년들의 열정과 감동의 무대를 4부작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낮에는 떼약볕에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저녁이 되면서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늘보다 더 더워집니다. 본격적인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전국 많은 곳에서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도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비상인데요.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고 있고 대기도 정체돼 있습니다. 주말 내내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가족 나들이길을 방해할 듯합니다. 외출 전 대기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긴 시간 바깥 활동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중북부와 경북, 또 제주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질 텐데요. 화재 예방에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 여행이나 외출 계획하셨다면 황사용 마스크와 외투는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믿기십니까? 이렇게 살가웠던 때가 불과 4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를 폭파하자면서 귀를 의심케 했고 대통령은 단호했죠. 적폐청산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것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치인만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